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선언을 한 직후에 국빈으로 초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선 캠페인 시작은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화요일이 유력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80% 이상은 바이든 재선에 출마하면 그에게 투표할 예정입니다. 재선에 출마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많아도 당을 위해서는 그에게 투표한다는 뜻이고 이 같은 예상 투표율은 최근 조금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사이의 호감도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낮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보다 13%포인트 앞서갑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8개 주 검찰총장이 바이든 행정부에 자동차 도난이 많은 현대와 기아를 가능한 한 빨리 리콜하라고 압박합니다. 케빈 메카피 하원 의장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변경안을 채무 상한선 협상 조건으로 내놨습니다. 3월에 기존 주택 판매도 주춤해졌습니다.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은행 입금은 줄어듭니다. 1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두 청년이 풀려나서 새로운 법에 따라 옥살이 하루에 $140씩 90만 달러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은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 검사실도 고소할 예정입니다. 두 청년이 무죄가 된 데는 진범의 드라마틱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도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Tuesday라고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요일에 내가 재선에 출마합니다 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이 주말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미 미국의 재선 캠페인 같은 것이 시작되고요. 지금까지와의 분위기와는 확 달라집니다. 뉴스도 많이 달라져서 일단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전국 곳곳으로 다니면서 당연히 선거 기금 모금 캠페인을 할 테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늘 거기에 따른 뉴스가 이어지고 또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재선 캠페인을 머릿속에 둔 정책 같은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될 이제 이런 분위기 그리고 오늘 26일이 오늘 며칠인가요? 21일이거든요. 26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에 나갑니다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맞는 그런 세계의 대통령이 될 테고요. 아무튼 백악관과 전국 그 민주당 위원회가 마지막 그 손질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그 대선 출마를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도움도 좀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미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같이 일하다가 일하지 않는 그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한 2년쯤 되면은 그만두거나 1년쯤 되면 그만두거나 하는 그런 직책의 사람들이 다시 그 합류를 하게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일도 지났고 지난해 겨울에 가을에 80세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여름까지 기다리다가 하지 하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발표하면 일찍 발표할수록 뭔가 그 사람의 단점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일찍 발표하면 또 일찍 발표할수록 다른 그 민주당 그 개빈 뉴섬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기할 거 포기하고 본인의 일에 전념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관리국 같은 데다가 뭔가를 등록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후보로서. 그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정치에 강한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션와이드 케이블 텔레비전도 전부 전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 보도하면서 이거
스케줄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하는 여지를 남겼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BS 방송의 경우는 워싱턴 포스트도 그랬지만 비디오로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코비드 그 이후부터 비디오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뭐 버락 오바마도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CBS 방송은 비디오를 다 제작은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부터 평소 같으면 오늘의 미국에서 맨 앞부분에 이런 얘기 잘 안 다룹니다. 그런 것들이 다뤄질 정도로 앞으로는 소소한 것까지 아주 미국의 그 중심적인 뉴스가 되고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에서 본인들 중심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해외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치러지는 바이든으로서는 재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재선을 지금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주에 그 자신의 어떤 그 조상의 고향이었던 아일랜드를 방문해서 기자들에게 곧 soon 발표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했고요. 당연히 이제 캠페인 본부는 델라웨어 그 본인의 고향인 그곳 고향은 아니죠.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오랜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은 델라웨어에서 했으니까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연방 그 상원 의원이었고요. 그곳에 이제 캠페인 본부를 둘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부터 대통령이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약점도 있고 나이가 많은데 뭐 이런 얘기 계속 사람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2020년인데도 2019년 그때 몇 월이었었죠? 2019년 4월에 2020년도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뒤늦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스케줄에 좀 맞춰서 결정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돼 있는가? 여론조사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민주당원들의 80%는 바이든이 재선에 출마하면 그에게 투표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AP통신과 노크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 처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재선됐다던가 아니면 출마했다던가 할 때는 당연히 민주당원들 90% 넘었는데 또 지내보고 나면은 싫은 점도 보이고 나이, 말실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80% 이상이 바이든이 출마하면 재선에 출마하는 투표를 하겠다. 이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물론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한다면 그러면 바이든이 아니라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해야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전체적인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다 합치면은 바이든이 재선에 나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26%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도 과반수가 안 돼요. 현재 47%거든요. 그런데도 47%만 재선에 나갔으면 좋겠어 하는데도 나간다면 80%는 투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율도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낮은 40%대입니다. 그렇지만 1월 달보다는 출마하는 것, 지지하는 것, 나가면 투표하겠습니다 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의 38%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는 것을 지지했거든요. 지금은 47%니까 9%포인트 몇 개월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뭐 위스콘신에서의 대법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의 시장 선거에서도 젊은이들의 투표가 결정적이었다 하는 게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는 45세 미만은 25% 정도가 absolutely 그를 지지하지 25%입니다. 나이 든 민주당은 그것도 56%밖에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도 젊은 민주당 absolutely 바이든 뭐 나가는 거 지지하지 했지만 51%는 maybe 바이든에게 투표해. 이건 이제 거의 본선거에 가면은 이 사람은 뭐 예비선거에서 누구에게 질 이유가 없으니까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에게 투표한다 하는데 이 비율은 늘어날 겁니다. 본선거에 가까워 올수록. 비호감도도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한다면 나은 편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65%가 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거야. 그 가운데서 53%는 난 분명히 안 해. Definitely. 트럼프에게 난 투표 안 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비해서는 바이든이 조금 낮습니다. 56%가 난 바이든은 안 한다니까? 41%는 절대 바이든에게 투표 안 해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경제라는 것도 있고 뭐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할 때 경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너무 퍼줬다고. 그런데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회사이건 개인이건 팬데믹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이 없었다면 여러분들께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사도 돈을 많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원하지 않았으면 회사에서 직원들 뭐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일 시간도 줄이는데 봉급을 다 줬을 리가 없죠.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시간도 줄여도 뭐 실업수당 받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너무 어렵다 해서 돈 많이 받고 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이건 바이든이 아니었어도 어느 대통령이었어도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중에는 돈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없다면 돈을 아주 적게 버는 사람들 숫자 많이 그 사람들에게 일 안 하고 돈 준다. 이거를 허락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 가운데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백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작게 미니멈 웨이지 받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을 비난을 합니다. 본인들은 받으면서. 다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다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뭐 그렇다 아니다 하는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 때문에 뭐 재선돼서 다 끝나고 나면은 86세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며칠 전에 ABC 방송과 며칠 전이 아니네요. 2월 달이었습니다. 벌써.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2월 달에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말이에요. 나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나의 나이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하는 것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퍼펙트하는 단어를 쓰면서 perfectly 그런 그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그냥 저를 지켜보세요.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고요. 이로써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 12월 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그 출마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비해서 지지율이 14%포인트 뒤졌습니다. 그랬는데 왜냐면은 그때는 론 디센티스 막 뭐 선거하고 뭐 좋았잖아요. 공화당 중에서 가장 많은 격차로 19% 거의 20% 격차로 재선된 정말로 지난 100년 사이 플로리다 주에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조금 있었던 거죠. 뭐 12월 달이니까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 디센티스를 보면은 이게 트럼프가 지지를 한다는 사람이 52%, 디센티스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38%입니다. 두 사람만 놓고 가상 대결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니키 헤일리 다른 사람들도 많이 포함을 시키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 디센티스가 다른 쪽으로 조금 빠져나가고 48% 대 24% 이렇게 되면 디센티스가 더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든지 다 내 아래서 일했던 사람도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 예비선거에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후보가 된다는 계산인데 그래봐야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서 5%, 팀 스캇 역시 니키 헤일리와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 연방 상원 의원, 연방 상원에서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 팀 스캇 3%,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 2%,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13%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플로리다주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론 디센티스가 워싱턴 DC로 달려간 거잖아요. 체포
된 이후에 34개의 혐의,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는 포르노 배우라는 것이 있고 선거자금법 위반, 형사법 위반으로 34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고 체포되고 나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디센티스, 트럼프, 바이든 이 세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누가 또 대통령이 될 것인가? 디센티스는 호감도가 트럼프에 비해선 높습니다. 공화당 사이에서 84%대 78%. 예전에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디센티스라는 대안이 등장한 뒤에 그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바이든과 겨룰 때도 트럼프가 겨루는 것보다는 디센티스가 겨뤄야지 이길 확률이 높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디센티스가 바이든과 겨루면 3% 차이로 이기고 트럼프가 바이든과 겨루면 3% 차이로 진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 디센티스가 기질이 더 적합하다, 지도자를 하기에, 그리고 전통적인 후보로 인식을 하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감정적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트럼프는 좀 나와 생각을 좀 공유하는 그런 그리고 스트롱 강한 리더다, 이런 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에 이제 선거 출마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워낙에 정치에 강하잖아요. 더 픽스라는 그 정치 블로그가 있거든요. 더 픽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론 브레이크, 워싱턴 포스트 이제 그 사실 체크하는 것도 많이 하고, 아무튼 정치 전문 기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센티스와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얼리 어답터였는데 어떤 거를 얼리 어답터냐, 어떤 걸 미리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냐면은 2022년 8월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8월부터 몇 개월 전입니까? 그때부터 거의 6개월 동안 그 6개월 전부터 디센티스가 훨씬 가능성이 높아 하는 것을 생각한 얼리 어답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적어도 트럼프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그 본인의 생각, 얼리 어답터로서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막 데이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확신을 덜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이 론 디센티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를 통해서 굉장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은 것처럼 이득을 좀 얻어보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터커 칼슨 쇼에 출연해서 터커 칼슨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 그 지역 분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거 아니네 싶으니까 내가 한 말을 오해했어, 다 봤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하고 이제 푸틴을 전쟁광이다 이런 비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한 식견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조금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던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원래 막말을 많이 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말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원래 트럼프가 그렇지 아니 정책만 나에게 맞는 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론 디센티스는 그 기질이 트럼프와는 다르고 전통적이고 하니까 뭔가를 말실수를 하고 그걸 덮으려고 또 거짓말로 덮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 이해가 되는데, 디센티스는 그게 다 감점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 블레이크 씨는 이게 이제 내가 지금으로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될 수 있다는 확률이 6개월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아직 6개월도 더 남았잖아요. 6개월이 뭡니까?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본선거까지 간다면, 예비선거는 6개월 조금 더 남았네요. 예비선거도 해서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푸드 스탬프, 저도 어떤 때는 이름이 바뀌는 것이 있으면 바뀌는 것으로 따라가는데, 푸드 스탬프는 딱 와닿는 소리도 그렇고 해서 푸드 스탬프라고 쓰게 되는데, 다른 분들도 스냅이라는 것 대신에 이 언론계에서
푸드 스탬프라고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푸드 스탬프 스냅 프로그램을 공화당은 바꾸기를 너무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아주 중요한 정책에 지금 맞물려서 가기를 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와 기아자동차,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제가 우리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미국과 한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미국이야 우리나라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대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국빈 방문으로 오는데 이게 하필 이때에 딱 터지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느 부분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뭐 간단한 것, 오늘 그 연방대법원이 정말 낙태약 어떻게 되는가?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대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항소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러는가? 아니면 뭐 지금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라고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죠. 그러니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좀 출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클리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너무나 뇌물, 뭐 집 팔고 산 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것 뭐 등등 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나갈지 나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케빈 맥카티 이번엔 하원으로 가면은 하원 의장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변경안을 채무 상한선 협상 조건으로 내놨습니다.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해서 약자로 스냅이라고 하고, 예전에 그 푸드 스탬프인데 채무 상한선은 매년 그 연방 정부의 빚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높여주는 거, 그냥 연례 행사이고, 그리고 이 그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는 하는 분들이, 한인분들도 이제 보조를 정부에서 받는 거죠. 지금은 푸드 스탬프가 18살에서 50살까지의 분들은 이제 50세 이상도 950만 명이 받고, 18살에서 특히 50살까지는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36개월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다던가 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36개월 동안 3개월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제 푸드 스탬프 자격이랍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거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18살에서 50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56살까지로 올린다는 겁니다. 56살까지는 일을 해야지 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케빈 맥카티 공화당 의원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 주장은 아주 전통적으로, 아니 일도 안 하는데 국가에서 왜죠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국가가 국가로서의 부자 나라이기도 한데 먹는 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다 조금 그 전문적인 그 반대 의견은 이런 겁니다.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세컨잡을 뛰어도, 세컨잡을 뛸 때 이 세컨잡이 해서 20시간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저임금 일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어느 나라에서나 저 좀 시간 좀 늘려주세요, 풀타임으로 늘려주세요 하지, 제 시간 줄여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또는 회사에서 원해서 이 시간을 줄인 건데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는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신체 발달이 안 되면 그건 국력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케빈 맥카티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하원에서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상원으로 간다 한들 상원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 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비어 있는 의원들도 있고 이때 빨리 뭐 해서 통과 안 되죠, 그게. 왜냐하면 상원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인 척 슈머가 이걸 언제 뭐 투표에 붙이고 토론에 붙이고 하는 것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리가 비어서 민주당이 그 소수당인 상태에서 아니면 표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걸 표결에 붙이도록 스케줄링을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수당의 이점이죠. 그래서 그럼 이 뉴스는 어차피 안 될 걸 뭐 하려고 보도를 하십니까? 성향을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다 일리가 있으니까 공화당의 성향은 이거구나.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도난이 많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리콜해야지 된다. 18개 주 검찰총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합니다. 이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하이웨이 교통안전국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리콜하는 것을 결정하는 곳이 하이웨이 교통안전국이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입니다. 누가요? 18개 주 검찰총장이. 18개 주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개 주도 참 특별하게 구성이 돼 있더군요. 소프트웨어, 현대 기아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고 특정 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18개 주의 검찰총장은 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도난이 줄어들게 방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린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뭐 어디서 편지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보잖아요. 또 다 영어로 써 있고 하니까. 이거 한글로 쓸지도 모르지만 모든 언어로 할지도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전국 하이웨이 안전국이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네요. 그 기간이. 그 사이에 제조된 기아와 현대 자동차를 가능한 한 빨리 리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틱톡과 연관이 있잖아요. 틱톡에 막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좀 젊은 세대들이 제가 나이가 많긴 많은가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스크루 드라이버와 USB만 있으면 현대 기아 자동차 막 훔치기 쉬워 하면서 완전히 해시태그까지 붙여서 한동안 나돌았었잖아요. 해시태그 기아 보이즈 해서요.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현대와 기아는 아주 힘들겠습니다. 해서 18개 주 검찰총장. 보통 검찰총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자 할 때는 이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검찰총장들이 이민에 대해서 조금 이민자에 대해서 너그럽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공화당은 보수적인 정책을 똑같은 이민이라고 하면 이거 뭔가 규제를 강화해야지 돼 하는 것을 합쳐서 뭐 얘기를 하고 편지를 하고 소송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 케이스는 거의가 민주당 주네요. 애리조나 빼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디컷,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릴랜드는 조금 특수하긴 해요. 좀 진보적인 주이면서도 주지사는 공화당으로 자주 선출하는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먼트, 그리고 워싱턴주 전부 진보죠. 또 워싱턴 DC가 진보 중에 진보죠. 투표하면은 대선 투표에서는 98%, 99% 민주당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주의 검찰총장이 빨리 하이웨이 패트롤에 그것도 즉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시 리콜해야지 된다. 이게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의 모델이면 이건 얼만큼이에요? 다 리콜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서 대부분 이상을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걸 왜 하필 지금 하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많이 축소가 되기도 했고 미국 자동차 우선이죠. 거의 그렇게 해서 $7,500 나중에 며칠 있으면 지났네요. 4월 18일 지났으니까 $3,750로 반으로 해서 리베이트 해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이번에 그 리베이트를 받는데 다시 현대나 기아를 넣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가 등등 뭐 자동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뭐 뭔가 많이 제시를 해서 건져가야지 되는데 딱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해서 부동산과 은행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제가 금요일이니까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광고 나가는 내내 다른 거 뉴스 보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봤냐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지금 앵커가 있고 네 사람이 같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한 그 리포터가 등장을 했는데 그 리포터가요. 그 평소에도 빨간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빨간 머리를 다시 한 거예요. 가운데만 딱 한 줄만. 그런데 그 한 줄이 요즘 사람들 여성분들 막 하이라이트 염색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눈에 띄는데 부자연스럽지 않은 한 줄을 조금 연한 색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계속 안경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쩜 이러죠? 항상 기다릴 때는 안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분명히 방송하느라고 눈을 아래로 하면은 나올 겁니다. 다른 기자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평소에 말을 하면은 대강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 기자 모습은 저는 끝내 보지 못했고 선전으로 돌아갔네요. 네. 3월 달에 기존 주택 판매도 슬로우해졌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주택 값도 뭐 내놓는 주택도 그렇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봄 하면은 주택 구입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이자율 문제 있고 뭐 코비드 후유증도 있고 이건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있겠네요. 해서 기존 판매가 3월 달에 2월 달과 비교해서 2.4%가 내려갔고 1년 전과 비교하면요. 22%나 내려갔습니다. 중간 판매 집값은 거의 37만 6천 달러.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떨까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1%밖에 값은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밖에 안 내려갔으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아직도 40% 비쌉니다. 주택값이 공급도 없고 그리고 사기도 힘들고 싸게 이자율 받은 사람들이 뭐 집은 또 내가 팔면 또 가야 되는데 싸게 받은 이자율로 비싼 이자율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고 지금 이제 기존 주택 팔리는데 2.6개월 걸린답니다. 예전에는요. 열흘 만에 팔리면서 한 20명, 30명이 쫙 이제 오퍼를 넣고 그 중에서 올 캐시에 돈을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더 얹어주는 사람 낙찰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2.6개월. 매물은 역사상 뭐 최저이고 그런 거. 그 퍼스트 홈 바이어는 뭐 당연히 더 힘들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있을 때 어둠이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빌더. 건축업자들에게는 좋은 거죠. 해서 D.R. 홀튼이라는 주택 신축하는 그런 회사는 1, 4분기 수익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어제 발표하는데 어땠겠어요? 주식값 어제 뭐 하루에 6%나 올라가던데요. 그리고 주택 구매자들도 생각을 해볼 만하죠. 항상 우리가 인식 속에 새 집은 비싸니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하지만 새 집이 또 많아지면 나에게 기회가 세워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지어지는 새 집 가운데서 주택 신축업자들도 그 지역에 집을 지을 때 지역 로컬 그 정부 당국과 협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얼마 적으면은 뭐 몇 퍼센트는 소득 적은 사람한테 뭐 판다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전문가들과 집을 구입하실 때도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 이건 정확한 것 같지 않고요.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 누구에겐간 그걸 근데 찾는 사람에게 이걸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은행 문제는 그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의회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뭔가 무슨 은행 주식 같은 거 판다 이런 보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제법 큰 지역은행, 리저널 은행, 그러니까 한인 은행들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제법 큰 리저널 은행,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지만 그 은행권의 뉴스이기 때문에 다 조금씩의 영향은 받겠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큰 지역 은행에 대한 리저널 뱅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망해버렸기 때문에, 시그니처 뱅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반면 입금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금 감소. 그래서 어제 이제 분기별 그 리저널 뱅크의 분기별 뭐 수익이 발표가 됐는데, 이슈는 예금이 줄어든다. 디파짓 머니가 줄어들고 있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에서 크게 보고 있는 리저널 그 큰 은행은 뭐 Citizens, 뭐 Fifth Third, 그리고 Key Corporation 뭐 이런 은행들인데, 은행이 이제 당연히 신뢰가 주니까, 그러니까 예금이 줄어들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자율 높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그 행동의 변화, 은행에 뭐 돈을 가만히 뒀다던가 이런 게 그렇게 뒀던 분들이 행동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분산할 수도 있고요. 25만 달러까지만 뭐 만일의 사태에 은행이 망할 때 나에게 그게 보상이 되니까, 조인트 어카운트의 경우는 50만 달러까지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역시 뭐 또 틈새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은행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조사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 어떻게 하면 예금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나? 예금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금에 대한 이자 같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 인센티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매하시는 분들, 소매 장사하시는 분들도 디파짓 많이 빼시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꼭 은행이 안전하지 않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을 사고 할 때 돈이 많이 들고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금주들이 돈을 뺄 때는 이제 뭐 다른 은행에도 가지만 무조건 이게 큰 은행에다가 넣는다는 게 아니라 위험 부담이 적은 돈을 좀 다양화하는 거죠. 뭐 뮤추얼 펀드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은행 고객은 그러니까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요. 하니까 대출 받기 힘들고, 대출이 쉽지가 않아요. 대출 받기 힘들고,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예금이 줄어드니까 힘들고, 이것도 아주 여러 가지로 각자의 입장이 있고, 여기서 분명히 내가 은행에 가서 그동안 오래 이 은행을 거래를 했는데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 이런 때 프로그램이 에스크 하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한 분이라도 그렇게 에스크 하셔서 좀 받으실 만한 혜택을 은행에서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마이클 린드레라는 마이 벽의 가이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니까,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다가, 내 말이 맞으면, 예를 들면 네 말이 맞으면 500만 달러 줄게 하는, 그렇게 말로 한 거 줘야지 된다 하고 판결 나왔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돈에 대한 말은 조심하셔야지 된다는 거 있고, 그리고 버즈피드라는 처음에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뉴스도 많이 보도했던 것이, 뉴스는 이제 그 디파트먼트를 없애버린답니다. 사실은 2021년도 퓨리처상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일은 알 수가 없게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요. 잠시 뒤에는 정말 이건 그러네요. 죽음의 영에도 볕들 날이 있는 거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 일하고 계신 분야도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콜로라도 아재 선생님, 많은 방송에 유튜브 보시는 분 아닌가요? 아니네요. 데이빌리 선생님. 월요일부터 일을 하러 가시는데, 엑스커베이터 일을 하러 가신다고, 한국에 있을 땐 유압계통 정비도 엑스커베이터, 그럼 굴착기 일이요? 굴착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현대가 중장비를 많이 팔잖아요. 아마존 브라질에서 무슨 아마존의 인디언 부족
기업들도 좀 피해를 주고 아마존도 피해를 주는 그런 작업에 불법적으로 무슨 현대 뭐 이런 중장비가 많이 이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 제가 가디언에서 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들 때 어디에 쓰여진다 하는 것까지 다 책임져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이너마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가디언에서는 현대의 그 굴착기를 이렇게 그 뭐죠? 그 독점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절대로 그런 굴착기가 도시에서 뭐 판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지역에 뭐 인디언 보호구역 근처에 이런 데 있더라 하니까 알고 판다 하는 뜻에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데이비 리 선생님 굴착기 엑스커베이터 맞죠? 예, 그 일하러 가신다는 것 같고요.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두 남자가 17살, 18살이었는데 지금은 36살, 37살이 돼서 2년 전에 이미 석방이 됐고요. 왜냐하면 항소법원에서 판결에 대해서 무효로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재판을 시작을 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살해 시도 혐의 11개 케이스에 대해서 한 케이스마다 종신형을 11번을 돌아간다는 게 평생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왔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17년을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2020년도에 그 생긴 법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적용되는 케이스랍니다. 완전히 그 케이스가 이렇게 기각되거나 뒤집히거나 하면은 하루에 $140씩 해서 17년 하니까 $90만 보상을 일단 받는다는 거거든요. 17년 뒤에 죄가 없다라고 새롭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캘리포니아 UC 얼바인 그 법대의 무죄 권리 프로젝트라는 것에도 인용이 돼서 학생들이 배웠다는 케이스라는 건데요. 당시에 2004년도에 랭캐스터에서 한 집에서 갱단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이 두 17살, 18살 청소년이 총으로 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청소년도 그 당시에 총에 맞았는데 경상이었고 본인들은 우리는 총에 쏜 적이 없다 하고 증거도 불충분했는데 당시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유죄로 인정을 했다는 건데 변호팀이 5년 동안이나 아주 철저하게 다른 목격자들을 계속 만나봤더니 아니에요. 걔네들은 총도 안 갖고 있어요. 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결정적으로는 내가 진범입니다 하고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이 진범이 다른 케이스로 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에 그러면 본인은 어차피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지 된다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밖에서 이 두 청소년이었다가 청년이 된 두 사람 그리고 결혼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하이스쿨 스위트하트가 계속 기다려줘서 아이도 낳고 두 사람 다 아이가 있거든요. 베이비예요 아직.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0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정부, 검사실 그리고 또 어디인가요? 주정부, 검사실 또 하나가 어디죠? 뭐 이렇게 다 소송을 하겠죠. 카운티 검사실, 카운티 정부 이렇게 소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고요. 알렉 볼드윈도 영화 촬영하다가 장전된 줄 모르고 이렇게 쏴서 촬영 감독 숨지고 있잖아요. 그 케이스에 대해서 기소한 측에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